북한은 왜 이렇게 오래 가난할까요? 전쟁 탓, 제재 탓, 날씨 탓. 이쯤 되면 하늘도 공범 같죠.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왜 아직도 가난할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답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때문이죠. 맞아요. 제재 때문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자연재해가 심해서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 답들은 전부 마지막에 맞은 주먹입니다. 권투 경기로 치면 1라운드부터 얻어맞기 시작해서 8라운드에 KO 당한 선수한테 마지막 펀치가 강했네요 라고 말하는 격이죠. 물론 마지막 펀치도 셉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쓰러진 진짜 이유는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계속 맞았기 때문이에요. 북한 경제도 똑같습니다. 전쟁은 1953년에 끝났어요. 제재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됐죠. 자연재해는 1990년대 집중됐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 전부터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나가다가 스스로 삐걱거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북한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는 남한보다 잘 살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왜 가난해진 걸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북한은 외부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니라 내부 구조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구조를 고치면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북한이 가난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UN 자료를 보면 주민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예요. 전력 생산은 남한의 20분의 1. 밤에 위성사진 찍으면 북쪽 절반이 깜깜합니다. 평양 빼고 다 꺼져 있어요. 배급제요? 1990년대부터 작동 안 합니다. 국가가 밥을 못 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장마당에서 장사해요. 공식 월급은 한 달에 몇천 원인데 쌀 1kg이 5,000원 넘게 들죠. 계산기 두드려봐도 안 맞아요.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니까 제재는 계속 강화됐습니다. 석유 못 사오고 무역 못하고 돈 거래도 차단됐죠. 외부랑 연결된 선이 하나씩 뚝뚝 끊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 떠올리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고립됐고 독재 체제에 갇혀 있는 나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북한이 가난한 이유를 전쟁, 제재, 자연재해 같은 외부 탓으로만 돌리면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시간을 1960년대로 되돌려 봅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쯤 지났을 때죠. 이때 북한과 남한 중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북한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중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높았어요. 전력 생산량도 앞섰죠. 중공업 기반도 훨씬 탄탄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시절 북쪽에 공장과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지었거든요. 해방 이후 그 시설들이 고스란히 북한 것이 됐어요. 남한은 어땠냐고요?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공장도 별로 없고 전기도 부족하고 가난했죠. 1인당 소득으로만 따지면 북한이 남한보다 2배 가까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조국 통일의 주역이 될 거라고 믿었죠. 실제로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꽤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았어요. 사실 북한은 한 번도 가난한 나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발선에서는 남한보다 한참 앞서 있었죠. 자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전기도 풍족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1등이 꼴찌가 됐을까요? 1950년대 후반 북한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빨리 가자는 겁니다.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어요.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말이죠. 북한은 이 이름을 붙여 국민총동원 운동을 펼쳤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최단 시간 안에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자. 공장에선 24시간 교대 근무가 돌아갔습니다. 농촌에선 밤낮 없이 개간 작업이 이어졌죠. 학생들도 동원됐어요. 심지어 주부들까지 생산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국가가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쳤고 사람들은 따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북한 경제는 매년 2자릿수 성장했어요. 공장 속속 들어서고 대미랑 발전소 올라갔죠. 숫자로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진영에선 북한 칭찬했어요. 성장 비결이 뭐였을까요? 혁신적인 기술? 아니에요. 효율적인 시스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갈았어요. 하루 16시간씩 일 시키고 쉬는 날 없이 돌리고 배급으로 최소한만 먹여서 계속 뛰게 한 거죠. 냉장고 없이 한 달치 장 보는 격이었어요. 처음엔 됩니다. 열심히 먹으면 돼요. 일주일 지나면요? 음식 상하기 시작하죠. 2주 지나면 버릴 게 더 많아요. 한 달 가려던 계획은 결국 망합니다.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사람 갈아서 만든 성장은 사람이 버티는 동안만 가능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언제까지고 못 버티죠.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방향 바꿀 건가 아니면 더 밀어붙일 건가. 그리고 더 밀어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체 경제 노선이죠. 주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산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멋있어 보이죠? 자립자주자강. 단어만 보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주체 경제는 사실상 고립 경제였습니다. 북한은 무역을 최소화했어요. 외국 기술 도입도 거부했죠. 심지어 1970년대엔 소련, 중국 같은 우방국들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의존하면 간섭받으니까요. 혼자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하는 격이었습니다. 처음엔 해볼만해요. 물고기 잡고 나무 베고 불 피우고. 근데 시간 지나면 한계가 옵니다. 도구 만들 철이 없고 병 나면 약이 없고 씨앗 떨어지면 농사 못 지어요.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성장이 멈췄어요. 공장은 늘었는데 기술은 낙후됐죠.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비료와 농기계는 모자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석유가 부족했어요.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이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북한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북한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들여옵니다. 공장 설비를 사고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겁니다. 빌린 돈으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만든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안 팔렸습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없었죠. 결국 1980년대 초 북한은 외채 상환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북한은 퇴출됐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거죠. 그 이후로 북한은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무역도 현금 거래만 가능했습니다. 세계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겼죠. 이때부터 북한은 망한 나라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북한 경제는 이미 빨간불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춰서고 배급은 줄어들고 외채는 못 갚고 국제사회에선 신용불량자 취급받고 있었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반대로 갔어요. 1989년 평양에서 세계청년 학생축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청년 1만 명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였죠. 개막식에선 10만 명이 매스게임을 펼쳤어요. 경기장 새로 짓고 도로 깔고 호텔 올리고. 이 행사에 쏟아부은 돈이 당시 GDP의 5%가 넘었습니다. 집에 쌀은 없는데 잔치상은 차리는 격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서해 관문이죠. 1986년 완공된 이 관문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바닷물 막아서 민물 저수지 만드는 거대한 수문이었죠. 북한은 이걸 사회주의 건설의 상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정작 효과는 별로였어요. 농업용수 확보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건설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었죠. 냉장고는 고장 났는데 거실에 샹들리에 다는 꼴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애교였어요. 진짜 문제는 군비 지출이었습니다. 1980년대 북한은 GDP의 20에서 30%를 군대에 쏟아부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주민들은 굶는데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군인 100만 명 먹여 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체면이 경제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북한 입장에선 경제가 망해도 체제는 지켜야 했어요. 가난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남한한테 지는 모습은 더더욱 안 됐죠.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서 축제 벌이고 거대한 건축물 세우고 군대에 퍼부은 겁니다. 경제는 망해가는데 국가는 체면부터 키웠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북한을 지원하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겁니다. 석유 공급이 끊겼고 식량 지원도 사라졌죠.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추정치로 30만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배급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를 찾았어요. 장마당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늘고 물건이 돌고 돈이 생겼죠. 2000년대 들어서 북한 당국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아예 공식 시장을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대로 개혁 개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9년 북한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어요. 돈을 100분의 1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 재산 날려버리려고요. 시장 세력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더 꼬였죠. 결국 북한은 화폐 개혁을 사실상 철회했어요. 담당자는 처형됐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허용하고 개방하고 개혁하면 돼요. 중국처럼 말이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개혁하면 통제가 약해지니까요. 시장이 커지면 국가 권력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국가 배급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면 정권의 영향력이 사라져요. 그럼 체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집을 고치려면 기둥부터 뽑아야 하는데 그 기둥이 집을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가난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통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은 왜 아직도 가난할까요? 전쟁 때문? 제재 때문? 자연재해 때문?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북한은 가난해서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가난을 유지하는 겁니다. 1960년대엔 남한보다 앞서 있었어요. 공장도 많고 전기도 풍족했죠. 근데 천리마 운동으로 사람을 갈아 넣었습니다. 주체 경제로 고립을 선택했어요. 외채 갚지 못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됐죠. 경제는 망해가는데 체면 유지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혁하면 체제가 흔들리니까 개혁할 수 없게 됐어요. 가난은 이제 북한 체제의 일부입니다. 주민들이 배고프면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해도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죠. 돈 벌어봐야 화폐 개혁으로 날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역설적이죠. 경제를 살리면 정권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경제를 죽여둬야 해요. 북한은 왜 개혁 개방 안 하지? 중국처럼 하면 되잖아. 근데 북한 입장에선 그게 자살 행위예요. 중국은 공산당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정당성을 얻었죠. 북한은 반대입니다.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국가 통제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을 유지해야만 유지되는 구조가 된 나라예요. 못 살아서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변하면 못 버티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구조는 바뀔 수 있을까요? 북한 스스로는 못 바꿉니다. 바꾸는 순간 체제가 무너지니까요. 외부 압박으로 바뀔까요? 제재 강화해봤자 주민만 더 굶주립니다. 결국 이건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궁금한 아카이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조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